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까지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예산안 처리 이슈부터 짚어보죠. 이번에도 예산안이 제때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9일인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늘 그랬지만 올해 예산안을 보면 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고 또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깊이 있는 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일정을 지금 지키지 못한 건 아닙니까? 국회부터 헌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수년간 반복되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까지도 이제는 무덤덤한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다른 무슨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데다가 여야가 늘 그러했지만 특히 이번에 여야는 진영으로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우려가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번 예산안은 상당히 정부가 물론 이제 뭐 국가 부채 문제라고 했습니다만은 정액안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정액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국회가 예산을 정액할 경우에는 기재부가 다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예. 이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안 통과가 순조롭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올해 예산안의 통과가 더 어렵다. 특히 이제 지금 벌써 지금 통과 기한이 지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라서 예. 더 안타깝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결국 뭐 이재명 예산, 윤석열 예산 예. 이런 식으로 있어서 통으로 이재명 예산은 날린다든지 통으로 뭐 윤석열 예산을 날린다든지 국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심사에 더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고 또 예산 심사를 국회가 마쳤다 하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도 더 어렵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다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예, 쟁점 예산을 놓고서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자, 이 탄핵안 또 처리 과정에서 이미 여야 갈등이 꽤 깊은 상황에서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른바 이 쌍특검 법안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본회의 처리 가능성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외연적으로 상당히 중립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상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것들이 통과가 되었을 때 과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미 예산안과 관련한 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쌍특검은 특히 여야 간에 이게 사실 국가의 미래나 정책과 관련된 쟁점이 아닙니다만은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야당에서는 올릴 때까지 올려서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 특히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뭐 조작이라고 합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나름대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쟁점으로 해가지고 총선이라든지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전국을 상당히 흩뜨려 놓을 심산이다라는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가 상당히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8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이거야말로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쌍특검법 본회의에 올리려고 한다면 결국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지난번에 손준성, 예. 이준석, 정섭 그 검사 탄핵안도 올려서 보고가 되고 통과된 것으로 봤을 때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김진표 의장이 발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혹은 뭐 50억 클럽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회됐던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여당의 공세 또한 반발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뭐 그러한 지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예.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예. 과연 그것이 통과됐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것 자체도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부권과 관련해서 이따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민주당은 이건 꼼수다라는 입장인데 역시 두 분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야당에서 예. 탄핵하고자 했었고 그 이전에는 사퇴하라고 압박했었고 방통위와 관련한 활동이 상당히 정쟁의 핵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이 상정되면서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사퇴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한 건데 우리가 탄핵안을 상정했는데 왜 그 타겟에 그냥 관역에 그냥 서 있지 않고 넌 피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당시에 예.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구체화됐을 때 닉슨 스스로가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위법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게 무슨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삼을수록 야당은 방송의 중립성 또는 뭐 언론의 독립성 이것보다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극대화해가지고선 계속 그 시끄럽게 하기를 원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과 관련해가지고 여야가 이게 합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합의를 통해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라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정쟁으로 삼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닉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닉슨 대통령은 누가 봐도 탄핵 가능성이 명백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 말하자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탄핵의 결과가 말하자면 탄핵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뭐 맡은 지도 얼마 예. 안 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좀 무리수를 둔 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만 가지고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 홍익표 대표는 알았다 그러고 그럴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럴 줄 몰랐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 탄핵을 할 때 탄핵을 하면 사실은 말하자면 장관에서 그 자체로 멈추기 때문에 출마도 어려워지는 그런 수를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동관 탄핵안을 내므로써 이동관 위원장이 직을 그만두게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성과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나마도 뭐 만시지탄이지만 잘 됐다. 앞으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동관 위원장 후임으로는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철회됐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정상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예인데 실제로 그나마도 그만두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인 검사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요. 수사와 법적인 절차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탄핵 필요성을 두고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검사 탄핵안이 이제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데요. 어쨌든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고발 사주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 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서 지금 또 개인적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예. 논란이 나오고 또 그 쟁점을 또 이제 굉장히 그 민주당이 부각시키는 이런 정치적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예.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직무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감찰과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 탄핵이 필요한 것인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정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의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가 지금 직무가 배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민주당이 한 가지 좀 반추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의석이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야당인데 과연 지금 이게 정책 야당, 대안 야당인가? 아니면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탄핵, 그다음에 특검,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는데 무슨 청년 예산이니 이재명표 예산 해갖고 무슨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다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예산을 국가가 한 목적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미래를 보면서 뭔가 토대가 되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공방과 관련된 것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뭘 했는가에 대한 반추가 필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검사 탄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특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명확해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 다음 상태에서 국민들이 봐도 이건 탄핵감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탄핵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설익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김용 재판 같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1심이니까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는 아직 재판도 안 마친 사람인데 탄핵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민주당이 좀 균형 감각과 차분함 그리고 또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조급한 보여집니다. 게 있었다라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 쟁점 법안이 계속 폐기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전에 야당이 특검, 그다음에 탄핵, 예. 패스트 트랙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그 다수의 힘을 빌어서 통과시킨 법 자체가 이게 헌법상 어떤 그 평등의 요건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균형점을 상실했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방송 3법이라든지 그 이전에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보세요.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만 행사합니다 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이제 상당히 공방화시키는 또 야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논리 모순에다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귀족 노조가 아닌 그런 하청업체의 노조의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또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들의 요구가 절박하다 해갖고 그 소위 법적인 요건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가? 방송 3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리는 그럴싸한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뭐 노조 출신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구도로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면은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완벽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조 중심적인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중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고심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니까 중간 어느 선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일방적인 통과 그리고 거부권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참 잘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걸 정쟁화시켰다고 하셨는데 역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줄 알면서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 문제죠. 그러니까 무용한 법을 만드는 기간 동안 애쓴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 조금 더 아까 좀 중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나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란봉투법의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노동자 파업을 옥죄는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너무 지나친 현실적으로 쌍용 자동차 때 나타나는 뭐 한 노동자가 파업을 했는데 몇십억씩 물어내라. 현실적으로 물어낼 만한 어떤 그 뭐 재산도 없는 분들에게 그런 무리한 것도 사실은 그 뭡니까 압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재산의 이익을 갖고 오기는커녕.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말하자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기업의 손실을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속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지금 노란봉투법보다 나은 대안, 기업의 손실도 좀 생각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권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안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법이 논의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념적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데 대한 거 없이 무조건 노조는 하나도 물어줄 수 없어. 혹은 기업은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거부시킬 줄 알고 만든 법. 그럼 국민들은 왜 공무원들이나 왜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 부분에 생각해서 조금 더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좀 더 나은 대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총선을 또 앞두고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중폭 개각 얘기도 나오고 상당수 개각하는데 그 개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상당수의 장관이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대통령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제에서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같이 가가지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물론 내각제라면 의원들이 내각의 강요로 갔다가 또 다시 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안보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민생과 직결돼서 하나도 녹록한 게 없는데 중간에 장관들이 어쨌든 출마한다고 지금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각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신선하다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 총선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각 자체를 가지고 뭔가가 변화한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어차피 한다면 네. 좀 더 정책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정책의 내용에 천착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마치 또 이렇게 깜짝발탁 내지는 무슨 상징성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 개각이라면은 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정책을 아울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는 개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중폭 개각이 될 거고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출마 장관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개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체제 강화를 위한 개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제 강화라고 하는 것은 내각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총선에 출마시켜서 그런 당내에서의 윤석열 계파를 형성하는 당내가 지금 현재로는 김기현 대표도 자기 지역구에 의정 보고를 하고 인나원 위원장도 자기가 혁신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기한들이 거의 만료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공백 상태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도력 부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재한 지도력을 장관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막을 수밖에 없는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실제로 쌍특검을 막고 오라. 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은 이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포인트 뭐 연말이든 연초든 따로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각자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각을 함으로써 예산 심사 중에 장관은 다 출마하러 나가버리고 차관이나 다른 어떤 뭐 하부 그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 개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뭐 교체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부 상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 길은 없고요. 예. 만약에 이게 특검을 막기 위한 그런 미션이 주어진 거라면은 한동훈 장관이 참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과연 그것이 장관이 막을 수 있는 일인가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훈 장관까지 결국은 총선에 차출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집권당에서 이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예. 그런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후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올 예.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구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돌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직을 계속하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전국적인 그런 어떤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그런 그 전국 선거는 아니거든요. 전국 선거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런 자산이 될 사람들을 차출했다면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잘 빛이 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정당의 숙제다. 제가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움직임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총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행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대구든 대전이든 이렇게 예. 전국을 울산을 돌아다니면서
장관으로서의 목소리를 뛰어넘는 발언을 해왔어요. 그 지역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내년 총선에 나와서 예. 실질적인 어떤 대통령과 한 팀으로서의 윤석열 정부의 총선 결국에는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